안녕하십니까, 닥터덕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집단 면역에 대해서 공부할까 하는데요. 요즘 많이 유행병이 돌고 있는데 매스컴에서도 이제 집단 면역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없이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시고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지금 이제 향후 어떻게 될 것이냐를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집단 면역이 되게 중요한 어떤 판단 기준이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한번 알려드리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집단 면역의 개념을 먼저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다가 제가 한번 띄워 볼게요. 색깔을 보시면은 파란색을 띠고 있는 사람은 건강한, 물론 이제 면역이 어떤 질환에 대한 면역이 없는 건강한 사람을 얘기하고요. 빨간색은 감염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은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건강하면서 어떤 균에 대한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단이 있는데 대부분 다 파란색이에요. 그 얘기는 건강하지만 면역이 없는 집단이 있을 때 거기에 어떤 한 사람이 감염돼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이 접촉된 그 모든 사람들한테 균을 전파를 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변에 감염을 유발해서 퍼지게 되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전염병의 기본 개념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집단 안에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 정도 있을 때 지금처럼 이게 대유행을 하듯이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 개념으로 나온 게 집단 면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스컴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이제 감염의 어떤 진행 경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팩터들을 먼저 생각을 해 보셔야죠. 첫 번째는 모든 감염병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인펙티비티를 갖지 않습니다. 인펙티비티는 감염력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접촉만 되면 감염되는 아주 강력한 놈이 있는가 하면은 한 100명이 접촉되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이 걸릴까 말까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 뇌염 모기를 예를 들게요. 실제 우리 어렸을 때 뇌염 예방 접종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뇌염 모기에 실제 바이러스가 들어있고요. 그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모기가 사람을 물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물린 사람이 뇌염에 걸릴 확률이 한 100번에서 200번 정도, 실제 긴양 모기가 아닌 뇌염 모기가 100번에서 200번 정도 물었을 때 한 명 걸로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확률이 되게 낮죠, 생각보다는. 우리가 뭐 모기에 물리면 바로 걸릴 것 같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 감염을 일으키는 균의 얼마만큼 독성이 강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요. 두 번째는 들어오는 균의 양에 따라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들어오는 균이 100마리가 들어올 때하고 또는 뭐 1000마리가 들어올 때하고 똑같은 인펙티비티를 가질 수가 없죠. 감염력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 개념인데, 그 균을 받아냈던 사람이 갖고 있는 내적인 면역 있죠. 그게 이제 모든 균을 저항할 수 있는 기본 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기본 면역 능력도 영향을 주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이제 특수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균에 대한 저항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게 아까 내가 예를 들었듯이 허드 이뮤니티, 집단 면역을 얘기를 할 때 그 어떤 균에 대한 저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네 가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TV에서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는데 어느 나라는 집단 면역으로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았고 그냥 동선의 제약도 안 가리고, 그리고 거동하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영역도 제한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매스컴에 발표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스프레드 되면서 많은 환자들이 발병을 하고 나니까 집단 면역이 실패를 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무 개념이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직까지 백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없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연구된 데이터라든지 이게 얼마만큼 퍼지는지에 대해서 연구된 게 없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 상태에서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 들었던 파란색 사람이 더 많다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감염된 사람이 들어와서 열심히 퍼뜨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지금 많은 유병률이 발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돼 있는데 이 과정이 거치지 않고서는 허드 이뮤니티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걸 자연 면역이라고 보는 거죠. 감염된 사람이 많을수록 그거에 대한 상처가 생기면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 면역이 생기는 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뭐 죽는 분들도 있지만 치사율이라고 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치사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나라마다 좀 다른 거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나라만 따져도 감염돼서 죽는 확률 자체가 예전에 사스라든지 메르스 때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치사율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이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자가 상처가 생기겠죠. 그런 사람들이 저반에 많이 깔릴 때 최소한도로 전체 인구의 30에서 40% 정도만 깔리더라도 나중에 재유행할 때 이걸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기반적인 데이터가 뭐냐 제가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이미 좀 연구를 좀 했는데 잘 보시면은 이게 구글에 가셔가지고서 허드 이뮤니티 팀은 다 나옵니다. 보시면은 2002년도에서 2004년도 사스 같은 경우는 리프로덕션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재생산율이라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한 사람의 병자가 한 사람의 감염자가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는 그 발생 건수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2에서 5까지 보거든요. 사스가. 그 얘기는 한 사람이 2명에서 5명까지 전염을 시켜서 환자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허드 이뮤니티 스레시홀드 히트라고 하는 것들은 얼마 나오냐면 50에서 80%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잡으면 50%. 그 얘기는 전체 인구의 50% 이상의 집단 면역이 생기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유행 스프레드 되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코비드 19 지금 코로나 19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연구된 데이터가 두 개가 나왔는데 리프로덕션 레이트는 1.4에서 3.9가 됩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1에서 2%가 안 되니까 1.4에서 3.9니까 한 사람당 1.4명에서 3.9명을 만들어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했을 때 허드 이뮤니티 스레시홀드 같은 경우에는 29에서 74까지 잡아요. 좀 넓게 잡히는 거죠. 어떤 집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구의 74% 이상이 면역이 생겨야지 전체적인 집단 면역으로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어떤 집단은 30%만 넘겨도 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환자 간의 접촉을 피하는 정책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죠. 절대적으로 여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게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차단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만나는 사람의 개수가 줄어든 만큼의 접촉을 통해서 전염되는 확률은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나온 데이터는 당연히 그런 시스템을 갖췄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유럽 같이 저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스프레드가 됐지만 여기서 어떻게든지 버텨내고 이겨내잖아요. 그러면 전체 인구의 상당 부분의 면역 상태가 생길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 해에 생길 수 있는 그 다음에 유병할 수 있을 때에 얘를 저항할 수 있는 힘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여기서의 이제 가정은 지금 열심히 연구는 하고 있지만 백신이 개발돼서 그 백신을 접종을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재접종률을 이제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접종을 했을 때 그 전체 접종률 자체가 전체 인구의 한 40에서 50% 이상만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대유행을 막을 수 있는 허드 이뮤니티의 어떤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 백신을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냥 차단하는 거에만 목적을 두고서 지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가라앉고는 있죠. 리프로덕션 레이트가 높지 않은 질환이기 때문에 미즈 같은 경우에는 리프로덕션 레이트가 10이 넘습니다. 보시면은 12에서 18까지도 홍역입니다. 미즈는. 홍역 같은 경우에는 12에서 18까지도 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많게는 18명한테 감염을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워낙 그 전염력이 높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전체적인 허드 이뮤니티를 많이 높여야죠. 그래서 어디까지 높이냐? 92에서 95%까지 높이지 않고서는 전체 유행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코비드 19, 코로나 19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리프로덕션 레이트도 높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드 이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그 이뮤 시스템도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나라가 좋아 보이고 유럽이나 이런 데가 되게 지금 심각해 보이시죠? 근데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유행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이미 다 면역이 생겨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뭐 회피를 했을 뿐이지 그게 면역이 생긴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을 돼서 유행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있다면은 똑같이 이런 식의 경제 제재와 활동 제약을 주지 않고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걸 막을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 균이 전파돼서 사람들한테 전염되기 위해서 어떤 생각해야 될 세 가지, 네 가지 팩터 중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세 번째죠. 뭐냐? 어떤 균이 들어오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기초적인 면역으로 얘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분들은 감염되더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고 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면역도 빨리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주로 요양병원이라든지 오랫동안 입원하셨던 면역이 떨어진 분들이 당연히 치사율도 높고 치료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종플루 돌 때 병원에 환자가 거의 한 150명, 200명 왔을 때 그때 저는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로 나온 타미플루보다는 메가비타민 C로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거의 반반을 치료해 봤을 때 훨씬 더 비타민 C 메가도즈로 맞았던 환자들의 군의 예후가 훨씬 좋았어요. 빨리 좋아지고 빨리 회복되고 스스로의 면역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에 의해서 효과를 본다는 거에 가정도 이게 들어가는데 감염돼서 생기는 면역만큼 백신을 통해서도 그만큼의 100%의 면역이 생긴다는 가정이 될 때나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가정이 해당이 됩니다. 근데 모르죠. 예를 들어서 백신을 접종했는데 100명을 접종했는데 그 중에서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텍션 할 수 있는 항체가 만들어지는 레이트가 50%가 될지 60%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그럼 계산이 달라지잖아요. 아까 그 가정이라는 개념은 그 허드 이뮤니티 스레시홀드라는 가정은 실제로 완벽하게 저항할 수 있는 면역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러니까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지금 열심히 연구는 하고 있지만 너무 기간이 짧아요. 그거 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이걸 프로텍션 할 수 있는 힘이 생길지에 대한 것들은 차근차근히 계속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데이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비형 간염 예방 접종 같은 경우도 하게 되면은 다 항체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100명을 접종을 하면은 그 중에서 80에서 90명 사이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는 그러니까 나머지 1, 20명 정도는 이유는 모르지만 항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다가 다시 재접종을 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만들어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백신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의 그 프로텍션 레이트를 갖고 있을지 이거는 연구를 해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수동 면역으로 이루어지는 면역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능동 면역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저명한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개인 면역을 키우면서 건강한 사람이 접촉을 통해서 자꾸 자기 스스로의 면역을 키우는 방법을 하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던 그런 모든 정책들이 지금은 실패해 보이고 잘못돼 보일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려 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거의 그냥 접촉을 막아주는 정도에서의 전염력을 막기 위한 노력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그렇다면은 향후에 또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우리나라가 과연 그걸 제대로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거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 개념적으로 개인의 면역을 높여서 들어오더라도 잘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몸 상태를 만들려는 기본적인 노력이 돼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그 나라가 허드 이뮤니티 집단 면역의 계획이 실패를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진짜 무지한 얘기예요. 실패는 왜 해요? 그게 플랜인데요. 그렇게 해서 집단적으로 자기 능동 면역을 만들어내 가지고 얘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는 게 그게 그 허드 이뮤니티의 기본 플랜인 거예요. 그래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실제로 면역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그게 감염됐다고 해서 그게 치사율이 높지가 않은 병이기 때문에 충분히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은 접촉을 피하는 어떤 노력들은 고위험군은 당연히 피해야 되고요. 그 외 나머지는 활동하는 데서 너무 제약을 두는 것보다 서로 간에 이렇게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힘 범위 내에서는 그걸 커버를 하고요. 정말로 심하게 병이 진행되거나 이런 분들은 입원해서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주류의학에서 하는 치료 방법과 기능의학이 치료 방법이 좀 다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안타깝지만 기능의학적으로 열심히 치료하시면은 살릴 수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안 하는 것 같고요. 답답하게. 뭐 그냥 대부분 다 약만 사용하는 거죠. 약보다는 개인의 면역을 높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주변에 혹시라도 감염된 사람이 있거나 이러면은 꼭 메가비타민C 맞도록 권해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잔소리가 좀 많았는데 오늘 여기까지 일단 공부를 하고요. 이제 다가올 가을, 겨울에 어떻게 이제 판도가 바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도 열심히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셔가지고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이겨낼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